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설계와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조재영 부사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고민 사연 먼저 들어보고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7세 남부장입니다. 저에게는 고3인 아들과 고1인 딸이 있는데 20년쯤 전에 이 녀석들 돌잔치 할 때 받은 금반지 등을 오랜만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값이 꽤 올라서 그 수익률이 생각보다 훨씬 좋더군요. 또 2017년 한국의 정세가 불안할 때 금값이 또 요동치더군요. 사실 연금이나 보험 등 기본적인 금융상품은 다 가입하고 있는데 혹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금부치를 사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금이라는 투자 자산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에 맞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는 사연이군요. 네. 자, 금은 귀금속으로서 중요한 투자 자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직접 금을 사서 보유하는 방법 말고 금융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을 통해서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실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금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은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오늘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물, 선물, 주식에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우선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 금목걸이, 금괴, 골드바를 직접 사셔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금값이 올랐을 때 다시 되파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 가공비, 금은방 마진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값이 20%나 올라야 겨우 수익이 납니다. 20%나요? 아, 그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물로 투자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골드 뱅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골드 뱅킹은 몇몇 은행에서 통장 거래 형태로 금 현물 거래를 하는 개념입니다. 소액 거래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다만 금을 현물로 인출할 땐 역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고요. 금값이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골드뱅킹의 장점은 은행 통장 거래의 편리성, 그리고 단점은 배당소득세 과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물 투자의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KRX 금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KRX, 즉 한국거래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선물 옵션 시장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도 있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 금, 원유, 배출권을 거래합니다. 이 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예 없고요. 거래 비용도 거의 없다는 점이죠. 네. KRX 금거래는 절세,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인 금 선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금 ETF입니다. 금 ETF는 금 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인데요. ETF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편리하죠. 다만 선물 거래 특성상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롤오버 비용이요. 예, 용어가 좀 생소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금 선물은 거의 매월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 자금은 실제로 결제할 필요가 없으니 다음 달 선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선물 가격이 현재 선물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싼 선물을 팔고 비싼 선물을 사야 되다 보니까 장기간 투자할 경우 갈아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원유에 투자하거나 또는 농산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선물을 활용한 펀드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도 금에 투자하는 ETF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는 참 다양한데요. 1배, 2배, 3배, 반대로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즉, 금값이 1% 상승했을 때 1%, 2%, 3%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배수가 커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네요. 물론입니다. 일일 변동성에 대한 배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ETF는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금 관련 회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그 금 관련 회사의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주로 금광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금값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상승하겠죠. 네. 금 선물에 투자할 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롤오버 비용도 없고 금 가격 상승률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더 큰 편이라서 글로벌 금 펀드 대부분은 금광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금광 회사 말고 또 다른 그 금 관련 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연, 동을 재련을 하면 그 부산물로 금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뭐 고려아연, 뭐 LS 니코 동련 이런 회사들 주가가 따라서 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즉 금광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뭐 재련을 통해서 부산물로 금을 추출할 수 있는 회사들 주가도 뭐 광범위하게 보면 금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실물 보유, 두 번째 골드 뱅킹, 세 번째 KLX 금 거래. 이런 방법이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국내 상장된 금 ETF,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 관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금광회사 주식 또는 재련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그런 곳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종류가 많아서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에게 어떤 투자 방법이 어울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자고 세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은행 거래가 편하신 분들에게는 골드뱅킹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민감해서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고 또 증권회사와 하는 증권 거래가 어렵지 않다면 KLX 금을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연을 주신 남 부장님의 경우에는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투자 자산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주식도 있겠고요, 채권도 있겠고요, 뭐 원자재도 있겠고, 부동산도 있겠고, 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주식과 채권을 전통적 투자라고 하고요. 네. 그 외에 부동산, 원자재, 환 이런 것들을 대안 투자 또는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금 투자는 대체 투자 중에서도 원자재 투자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금 투자는 절대로 투자 자산의 일부가 되어야지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연을 보면 마치 보유자산 전부를 금에 투자하실 것만 같은데 네. 절대 그런 몰빵식 집중 투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자, 금 투자와 같은 대안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기존 투자 안에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금 투자만을 집중해서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 세계 금 수요의 60%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예. 중국과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특히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라서 뭐 금 가격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단행된 인도의 화폐 개혁이라든지 또는 인도의 관세 인상, 중국의 사치품 근절 정책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금 가격에 워낙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속 편하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 현물 투자냐, 선물 투자냐,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환율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투자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 부장님께서는 여유 자금 모두를 투자하지 마시고 세금 문제, 환율 문제, 투자 대상 등을 꼭 확인하신 후에 금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